네, 라파엘 시니어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학과 교수 윤현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영상의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줄여서 AI라고 얘기하죠. 이 AI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의 영상의학적인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 MRI 검사에서 병변을 발견하고 발견된 병변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측정해야 될 그런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진단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효율화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았을 때 과연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인가 하는 그런 바이오 마커로서의 그 영상의학적인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1교시에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이런 거를 그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임상 적용의 문제 같은 걸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영상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은 굉장히 역사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알파고 바둑 게임에서 우리가 그 AI가 과연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넘어선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체스에서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테크닉들이 자꾸 도입이 되면서 점점점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가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한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하거나 인간보다 일부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이는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와 인간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정한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의 컴퓨터의 역할은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도출된 아웃풋을 다시 집어넣어서 여러 번 돌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까지 창의적으로 개발해내는 능동적인 그런 도구로서 변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사람이 관여해 줘야 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점점 밝혀지면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렇게 로봇이나 컴퓨터가 환경과 서로 작용 반작용을 주고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학습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이 돼서 점점점 더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이런 뇌신경이 서로 신호 전달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제로냐 1이냐 이런 단순화해서 이제 전달돼서 그게
복잡하게 모아져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게 되고 소리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브레인을 완전히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슨에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듯이 이 컴퓨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잡 다단하게 신호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특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ANN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CNN이라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이 C는 이제 convolution이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CNN인데 convolution 그리고 pooling 이런 것들을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CNN 방송국을 떠올리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이건 그거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어떤 이런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거를 컴퓨터는 이 그림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것이죠. 코드를 만들어서 요런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 3이라는 거는 요런 코드를 넣으면 요게 3이 해당된다. 1대1 매칭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 4는 또 다른 코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를 그림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 CNN인데 영상의학에 있어서 이런 CNN의 역할을 지대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이런 그림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뭐 사람이 어느 것이고 개나 고양이가 어느 것이고 도저히 뭐 이걸로는 알 수가 없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컨볼루션, 풀링 이런 기능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요거는 사람이구나, 요거는 고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CNN이 영상을 이해하고 또 영상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그 번아웃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번아웃 레이트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가 굉장히 높고 안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러나 이제 영상의학도 상당히 못지 않습니다. 뭐 한 절반 정도의 의사들이 번아웃을 입는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뭐 단순한 의욕 저하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탈진해 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번아웃이 왜 생기느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차팅이라든지 페이퍼워크,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다른 엠플로이나 콜리그나 스태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또 환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보상이 안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그 수레바퀴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굉장히 허탈해지고 더 이상 이제 업무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영상의학에 있어서는 그 팩스라는 것이 도입되게 되면서 굉장히 업무적인 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이 데이터화하게 되면서 영상이 데이터가 되면서 너무 많은 양으로 이제 불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컴퓨터가 처리를 해줍니다만 우리 눈이 또 같이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영상의학과의 번아웃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수가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는 나라도 있고 또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영상의학과 그 소스가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고 같은 뭐 대도시를 하더라도 어떤 병원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부족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언이븐하게 영상의학과가 의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게 되면은 영상의학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병원도 있고 영상의학 검사를 CT를 찍고 싶어도 빨리 못 찍고 설사 찍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판독을 못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도저히 판독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 이제 그 사진을 보내서 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영상의학과 의사가 모자라고 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 AI가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을 AI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 영상 진단 면에서 병변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메저먼트를 정확하게 하고 또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해서 SCAD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스트 PA 찍게 되면 우리가 물론 그 눈으로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됐지만은 컴퓨터도 이제 이게 아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애브노멀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맘모그래피도 굉장히 유방암 진단에서 중요한 툴인데 굉장히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CT 같은 걸 찍었을 때도 이 체스트 엑스레이는 정상이지만 CT를 찍었을 때 이제 나오는 아주 작은 병변들 그런 것도 이제 디텍트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초창기부터 개발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까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결절이 있다든지 뉴모소락스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텔렉타시스가 있다든지 카디오메갈리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TB 같은 걸 알았을 때 칼시피케이션 뭐 TB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모니아에 의한 컨솔리데이션 그 다음에 물이 차는 플루랄 이퓨전 뉴모페리토니움, 또 메디아스티날 메스 이런 것들을 다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진단율을 보면은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고요. 그래서 노두를 발견해낸다든지 TB를 진단한다든지 뉴모니아 진단, 그리고 뉴모소락스, 플루랄 이퓨전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프랙처 같은 것도 같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당연하게 이렇게 루닛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판독 소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독의 정확도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구를 해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으로 판독했을 때 뭐 정확도가 한 40%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루닛이 같이 동반이 됐을 때는 정확도가 1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암이 있는 환자에서 3년 전에 사진에서도 사실 보면 암이 초기에 있었다 그런 거를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 폐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코로나 폐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폐렴이 그다음 이 폐렴이 치료받으면서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이런 거를 보는 데 있어서 눈으로만 보는 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초기 폐암입니다. 그래서 간유리 결절이라 그래서 굉장히 초기 병변인데 그냥 체스트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거는 잘 나오지가 않죠. 이런 거를 CT에서도 찍게 되면 이런 걸 발견을 해주는 거죠. CT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이런 데 보고 이제 진단을 빨리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맘모그래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이게 특히 치밀한 유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악성인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치밀한 유방에서도 진단율을 한 5% 증가시켰고 비치밀한 유방에서는 더 좋게 12% 정도 진단율을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진단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기 유방암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유방암을 발견함으로써 판독 시간도 단축해주고 판독 일치도 정확도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으로 가서 CNS 쪽을 보시면은 이제 환자가 헤드 트라우마를 받아서 ER로 왔을 때 CT를 찍게 되죠. 그러면 그 CT에서 이제 헤모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보면 보이지만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센시티브하게 디텍트를 해줄 수가 있고, 환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가 온 것인지 그런 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MRI 같은 거를 찍어서 이렇게 특정 부분을 정확히 보고 거기 부피를 측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진단함으로써 좋은 약을 쓸지 말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 환자는 어떤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입어서 프랙처가 생겼을 때에 뭐 눈에 띄는 프랙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프랙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센시티브하게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프랙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폴다운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척추에 컴프레션 프랙처,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압박골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골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영상학과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이 작업이 굉장히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제대로 발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얘가 과연 나중에 키가 기다리면 커질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도 그냥 키가 안 자랄 것인가 이런 거를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손을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부위를 각각을 다 자세히 봐서 거기에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 가지고 얘는 발육이 좀 늦은 편이라서 조금 기다리면 더 키가 클 수 있겠다. 아니면 얘는 지금 발육이 이미 완결이 돼가지고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더 키 클 그런 가망이 없겠다. 이런 거를 판정을 내려서 이 환자에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지 말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판정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눈이 아프게 봐야 되는 그런 거를 기계는 그냥 금방 보고 몇 초 내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부에서는 여러 가지 AI의 영상의학적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병변을 보다 더 센시티브하게 발견하고 그 진단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저먼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지 말지, 쓰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